김민재 선수의 출장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현지 평가에서도 평점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김민재의 출장 시간은 이 경기의 결과나 본인 플레이가 아닌 경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잉글랜드 1위와 독일 1위의 대결,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놓고 벌인 정말 정상에서의 결전. 중요한 한판 승부에서는 아스널이 이겼고요. 김민재 선수는 교체 출전했지만 큰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리뷰와 현지 반응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의 빡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 27일에 열린 경기였고요. 런던에서 열린 아스널 홈경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아스널이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오전 전승 단독 1위로 올라갑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승 라인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4승 1패로 2위 그룹에 들어갔고요. 아스널뿐 아니고 다른 팀들을 다 봐도 이제 5승 팀이 아스널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4승 팀들이 이번 경기에서 이제 지거나 비기거나 하면서 전승팀은 아스널만 남았고 단독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 아스널, 독일 분데스리가 1위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이라서 진짜 진정한 정상결전이라고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바이에른은 유독 아스널, 첼시, 토트넘, 런던 팀 상대로 진짜 와서 좁히고 다니는 상성 관계가 확실한 팀이었거든요. 또한 이 경기 전까지 바이에른은 시즌 무패, 17승 1무로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스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가 됐습니다. 자, 경기에서의 어떤 경기력적인 요인, 승리 요인을 짚어보면요. 아스널이 압박, 끈기에서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아스널은 선수 영입을 정말 전폭적으로 하면서 원래도 괜찮았던 스쿼드에 많은 로테이션 멤버들을 채워 넣었죠. 그러면서 아르테타 감독한테 힘을 확 실어줬고요. 이번엔 진짜 트로피 따오는 거야. 돈 썼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있던 선수단을 오히려 줄였어요. 우리 연봉이 너무 많이 나간다. 웃자겠노 콩판이야. 우리 연봉 아껴야 돼. 얘 팔고 쟤 팔고 얘 계약 만료하고 안 사.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결국 양적인 차이가 이번 경기 결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상자가 아스널이 더 많은데 바이에른 보면은 선발 라인업이 더 비어 보입니다. 특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아스널이 훨씬 강했어요. 그리고 바이에른의 결정적인 공백.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루이스 디아스가 전 경기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2골 넣고 퇴장당했죠. 그러면서 3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못 나왔습니다. 결국엔 바이에른은 루이스 디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 시즌 세르주 그나브리가 잘해준 위치인 중앙 공미가 아니라 왼쪽 윙으로 이동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풀백진에 구멍이 팡팡 나 있는 상황에서도 어찌 잘 운영해 왔는데 콤파니 감독이 이번 경기는 전자두뇌를 돌려본 끝에 상대 윙어 사카를 막기 위해 라이머를 붙입니다. 그래서 라이머가 왼쪽 풀백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공격력이 다 죽었어요. 왼쪽이 루이스 디아스가 없이 세르주 그나브리 게다가 풀백이 오른발잡이인 라이머 이러면서 왼쪽이 죽고 오른쪽을 살렸어야 되는데 올리세의 좋은 파트너였던 라이머가 없어지니까 올리세의 위력도 반감됐습니다. 그리고 좌우 공격이 형편없어진 그런 바이에른의 악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이에른의 빌드업 방식에서 중요한 게 미드필더 키미가 수비로 내려가고 공격수 케인이 미들로 내려가면서 연달아 뒤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특유의 탈압박 패턴이 있죠. 근데 아스날 압박이 정말 너무나 강해서 탈압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스널은 다들 팀플레이를 잘했는데 그중에서도 중원장악의 핵 역시 데클란 라이스였습니다. 바이에른이 공 잡을 때 거칠게 다루고 루즈볼 주워가고 공격적으로 킥으로 기여하고 평소에 라이스다운 정말 엄청난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라이스 본인이 이렇게 경기 후 얘기를 했어요. 내 커리어에서 요즘이 최고다. 매 경기마다 자신감이 넘친다. 내 경기력에 정말 만족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아르테타 광신도 1호라고 알려져 있는 라이스가 요즘에 승승장구하는 흐름에 정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이날 바이에른은 점유율은 60.1%로 앞섰어요. 하지만 뒤에서 공을 돌리다가 앞으로 못 보내고 아스널 압박에 오히려 말리면서 공을 빼앗겨서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이건 나쁜 점유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측의 전면 압박, 바이에른도 했죠. 원래 압박하는 팀이니까. 근데 아스널 선수들이 훨씬 잘 풀어나왔고요. 똑같은 1대1 전면 압박을 양팀이 했는데 홈팀 아스널의 체력과 준비 상태가 압박, 탈압박 측면에서 모두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빌드업의 근간인 키미히, 우파메카노, 노이어가 아스널 압박에 당하니까 빌드업이 안 되면서 나중에는 흐름이 말리고 수비에서도 실수가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슛 횟수에서는 아스널이 12, 바이에른이 8로 아스널이 우위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아스날의 전가의 보도, 사기 코너킥이었습니다.
아스널이 경기력은 약간 우세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슛이 안 나와서 바이에른이 해볼만 하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스널 하면 또 코너킥 아닙니까? 전반 22분에 사기 코너킥으로 선제골이 나옵니다. 아스널이 코너킥 전략에서 기출 변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기출 패턴은 뭐냐? 원래 골키퍼를 누가 방해해서 골키퍼가 못 뜨게 하고 다른 선수가 헤딩을 하는 이런 패턴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팀버르가 공을 받으러 가면서 헤딩 경합을 하러 가면서 노이어를 치고 갑니다. 그래서 노이어의 자세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노이어가 쟤는 미끼다. 다른 애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어가 어디로 갈지 망설이다가 정말 노이어답지 않게 골키퍼가 꼭 해야 되는 덕목인 낙하지점 포착. 코너킥에 낙하지점 포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팀버가 지나가다가 친 것 때문에 공이 어디로 떨어지지? 이걸 순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팀버가 프리 헤더에 가깝게 헤딩을 했고 노이어가 뒤늦게 나가서 손을 뻗어봤지만 들어갔습니다. 노이어가 끝난 다음에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내 탓이요라는 제스처를 할 정도로 노이어가 심리전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에도 아스널의 코너킥, 프리킥, 세트피스는 정말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제 팀 XG, 이날 얼마나 많은 득점 기회를 어떤 질로 만들었냐를 볼 때 아스널이 2.72, 바이에른이 0.78, 아스널이 분명히 3대1로 승리할 만한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근데 선수별로 보면요. 팀버르가 0.52, 모스케라, 살리바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 센터백과 풀백 3명을 합치면 바이에른 전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XG를 보면 1.40, 왜냐면 공격수 메리노도 거의 세트피스에서 슛을 했거든요. 오픈 플레이가 1.32니까 아스널이 만든 전체 슛의 질 중에서 오픈 플레이로 만든 것보다 세트피스로 만든 게 더 좋은 거예요. 역시 세트피스 사기팀이다. 이런 첫 골로 승기를 잡은 뒤에는 후반전에 2골을 더 넣은 요인은 바이에른보다 더 탄탄한 선수층, 선수의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득점했는데요. 아스널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선수 마두에케, 칼라피오리, 마르티넬리, 벤 화이트, 웨데고르 다 주전급이죠. 바이에른은 반면에 추격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교체 카드 쓰기 싫어. 벤치에 믿을 만해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콤파니가 정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잭슨을 넣습니다. 최후의 바이에른 교체 카드가 고레츠카, 게헤이루, 김민재 3명 넣는 거였어요. 수미, 풀백, 수비수잖아요. 근데 게헤이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미로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굳힐 때나 넣는 그런 라인업인데 왜 넣었냐? 쫓아가야 되는데 왜 넣었냐? 넣을 선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반면 바이에른은 투입된 선수가 득점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2골이 벌어지면서 승부가 갈렸다. 결국에는 바이에른의 연봉 절감 정책이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번 경기만 한해서는 그렇고 하지만 앞으로도 강팀 상대 경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겨울에 한 명 사야 되지 않을까? 대권 도전하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재 선수는 후반 32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교체 카드로 투입이 됐고요. 경고를 받았고 이미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던 우파메카노 대신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워줬습니다. 좀 급하다 보니까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해서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돋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꽤 날카로운 왼발슛을 2회 연속 시도했는데 하나는 블로킹에 막히고 또 하나는 빗나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출장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현지 평가에서도 평점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김민재의 출장 시간은 이 경기의 결과나 본인 플레이가 아닌 경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왜냐면 백선 콩파니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주전에게 상당히 체력 부담을 많이 요구합니다. 전면 압박이잖아요. 사실 최근으로 오면서 아스날전에서 이제 터진 거지 그 전 경기들도 경기력은 쭉 하락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2경기에서 분데스리가 보면은 상대를 압박하거나 플레이가 딱 작동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이제 로테이션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동안 가장 믿음직했던 우파메카노가 처음으로 굉장히 형편없이 공략을 당한 경기니만큼 앞으로 우파를 더 쉬게 하고 김민재 출장 시간 늘리면서 우파타 김민재를 정말 고르게 출장 시간을 배분해야만 이 축구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콩파니 감독은 선수를 제대로 사주한 팀에서도 승점을 잘 벌어놨는데 앞으로 많은 로테이션 돌려야 될 거고요. 무시할라 데이비스의 부상 복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승점 많이 벌어놨다는 거 남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스포르팅, 위니옹, 페스베라 쉽다는 거 이런 점을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후에 반응을 보면요. 홈파니 감독은 역시 마이크웍의 달인, 인터뷰 달인답게 인터뷰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 멋진 얘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오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결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탈락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이 경기 이후 반등해야 된다는 것이고 3월이나 4월에 다가올 중요한 순간에 오늘 경기에서 배운 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정석적이고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평점 하나만 볼게요. 김민재 선수가 짧은 시간 때문에 평점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5, 4 안 좋은 평점 투성이고요. 그나마 한 골 넣은 칼 2점, 칼이 그나마 희망이었어요. 어시한 그나브리 3점, 나머지는 혹평쇼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노이어는 실점 2개를 직접 자초했기 때문에 6이어도 될 것 같은데 5를 주는 게 오히려 잘 줬다 싶을 정도고요. 우파메카노가 5점 받으면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보면 콤파니 감독이 특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피스 실점을 내준 건 센터백 책임도 있다. 거친 태클, 경고, 퇴장당할 뻔했다. 패스미스도 있었다. 등등의 혹평이 있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선발 출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김민재가 이번 경기, 전 경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발로 나왔어야 맞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한국 다녀오고 홍명보호에서 경기 다 뛰면서 굉장히 A매치 여파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팀 훈련 합류도 못하고 막 자전거 타고 회복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대로 못 뛰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다다음 주까지 계속 2경기씩 매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시스템 가동할 거고 김민재 선수가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장크트 파울리, 우니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챔스 다시 스포르팅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4경기 중에 반 정도는 선발로 뛸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아닌 예상입니다.